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박사의 마음건강 방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 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의 함정 6. 행복의 함정 합리화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선택의 함정의 6번째 강의로 행복의 함정의 합리화 편입니다. 어느 날 신부, 목사, 랍비 셋이 만나 식사를 하면서 각자 자신의 교회 운영 방식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신부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땅에 원을 하나 그려놓고 거둔 헌금을 모두 하늘에 던진 후 원 밖에 나간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고 원 안에 들어온 것은 내가 갖는다. 목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운데 선을 하나 그어놓고 거둔 헌금을 모두 하늘에 던진 후 선 저쪽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고 선 이쪽에 떨어진 것은 내가 갖는다. 두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랍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좀 다른 방법을 쓰고 있다. 나도 거둔 헌금을 모두 하늘에 던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돈은 하나님 사업에 쓰고 땅에 떨어진 것은 모두 내가 갖는다. 한 정신병자가 전 재산인 집을 10,000원에 계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신병자를 법적인 용어로 심신상실자라고 합니다. 1억 이상이 되는 집을 단돈 10,000원에 판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죠. 최악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스갯소리지만 신부, 목사, 랍비는 매우 똑똑한 선택을 한 듯이 보입니다. 최상의 결정이라고 할 수도 있죠. 돈을 챙길 수 있는 그럴싸한 사회적인 명분을 만드는 천재들입니다. 면역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병에 걸리게 되지만 반대로 면역체계가 너무 강해지면 과잉 방어가 되어 건강한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심리 면역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방어기제라고 부르는데요. 방어기제는 사고나 충격에 대항해서 마음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요. 갈등의 원천을 왜곡하거나 대체하거나 차단해서 일시적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도와줍니다. 일종의 자기 위장이나 속임수입니다. 모든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채택됩니다. 방어 기제가 무너지면 정신병과 같은 무서운 병이 걸리게 되지만 방어 기제가 지속되든지 너무 강해지면 과잉 방어로 신경증이나 경직된 성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방어 기제는 인간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어 기제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는 인간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합리화란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사실과 다르게 인식해 자아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자기 정당화 현상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기 어려울 때는 평가절하하고요. 반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인정해야 할 때는 평가절상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종의 핑계, 변명에 해당합니다. 합리화는 1차적으로 심리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화처럼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이는 역기능도 가집니다. 행복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대표적인 3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현실주의, 현재주의, 합리화입니다. 현실주의는
어떤 사물이 마음에 보이는 것처럼 현실에도 실제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현재주의는 현재의 눈으로 과거를 보듯이 현재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합리화는 미래의 일이 발생한 경우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행복 착각에 빠지는 마지막 감정인 합리화에 대해 네 수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경험의 모호함. 둘째, 자기 확신 편향. 셋째, 확증 편향. 넷째, 합리화의 작동 요인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경험의 모호함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항상 애매모호합니다. 사람의 뇌는 자극에 대해 모호하게 반응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각하고 해석합니다. 사람의 뇌는 철저히 주관적입니다. 우리는 외부 자극보다는 오히려 내부 자극에 더 영향을 받고요. 외부 관점보다는 오히려 내부 관점을 따릅니다.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쉽게 각색되고요. 해석에 따라 우리의 경험은 똑같은 경험이라도 긍정적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생각해낼 수 있는 경험의 수보다 그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합리화는 모호한 경험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수집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듣고 싶은 답을 들을 수 있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피하죠. 또한 우리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절대로 동일한 잣대를 쓰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죠.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기준을 낮게 잡고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기준을 높게 잡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부합되는 사실과 접할 때는 대충 넘어가지만 반대되는 사실에 접할 때는 보다 꼼꼼하게 분석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암에 걸렸을 때 건강한 사람보다는 자신보다 더 심각한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96%가 자신이 다른 암 환자보다 건강하다고 믿게 되죠. 누군가가 똑똑하다고 믿고 싶다면 추천서 한 장으로 족하지만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을 때는 산더미 같은 증빙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상대가 하는 경우 외도가 되고 자신이 하는 경우 로맨스가 됩니다. 인간이 교통사고나 불치병과 같은 치명적인 사실을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뇌는 비극적인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조작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느낄 때는 의식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유리한 사실들만 선택하고 또한 내부 기억에서 유리한 기억들만 선택합니다. 이러한 조작이 방어 기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어 기제는 사고와 충격에 대항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회복 탄력성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외상 사건 경험 후에 나타나는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건강, 지혜와 교훈은 반드시 긍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경험, 비극적인 사건, 생애 충격은 반드시 사람을 파국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오랜 기간의 감옥 생활을 대단한 경험으로 해석하죠.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되는 것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어려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교훈을 얻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어쩌면 교훈과 깨달음을 위해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장애를 없애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비용보다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장애를 피하기 위해 지불하겠다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이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행복을 과소평가하는 데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자기 확신 편향입니다.
자기 확신 편향이란 우리가 일단 선택을 하게 되면 항상 외부 정보에서 유리한 것만을 받아들이고 또한 내부 기억에서도 유리한 것만을 끄집어내는 현상입니다. 합리화 기능입니다. 생쥐 한 마리가 코끼리의 등에 업혀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개울을 만나 나무로 만든 다리를 건너게 되었죠. 그런데 그만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생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리가 나와 코끼리 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졌다. 인간은 누구나 생쥐처럼 자기 교만에 빠져 삽니다.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죠. 나를 아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 삽니다. 자기 확신 편향이란 자기 교만의 오류에 빠져 스스로를 과신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과신 편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세 가지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긍정의 확신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기 낙관의 확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다른 사람들의 미래보다 밝다고 전망합니다. 셋째, 자기 통제의 확신입니다. 사람들은 우연한 사건조차도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기 확신을 통한 우월감에 빠져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확신 편향은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 믿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흔한 실패의 원인은 상대 기업 경영자가 나만큼 유능하지 못하다고 확신하는 데서 옵니다. 자기 확신은 스스로 만든 이야기의 합리성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실제 이야기를 입증하는 정보의 양과 질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확신 편향은 계획 오류로 이어집니다. 잘못되고 엉뚱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 오류는 널리 알려진 정보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려는 경향에서 옵니다. 계획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히 객관적 시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외부 관점을 따라야 하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미 경험한 다른 사람의 통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공한 다른 사람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절대로 객관적 시각을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이 뭔가가 다르고 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알아도 스스로 처음 보는 문제로 완전히 다른 문제로 간주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이는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과정입니다. 합리화 기능이죠. 당신에게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이다. What you see is all there is. 단어 첫 글자를 따서 와이샤티 법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릴라 실험은 매우 유명합니다. 학생들에게 로비에서 흰색 옷을 입은 팀과 검은색 옷을 입은 팀이 농구공을 이리저리 패스하는 32초짜리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비디오 중간에 고릴라 복장의 한 사람이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A 집단은 각 팀이 농구공을 패스하는데 흰색 옷을 입은 팀이 몇 번 패스하는지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B 집단은 아무런 과제 부담 없이 비디오를 보도록 합니다. 실험 결과 A 집단은 60% 이하에서 고릴라를 발견했고 B 집단은 대부분 모두 고릴라를 발견해서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제한된 주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 집중하게 되면 다른 데에 부주의하게 됩니다. 부주의 맹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확증 편향은 주위에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듣고도 보통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신문에 나온 같은 사건을 두고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요. 갑론을박이 일어납니다. 나와 상대의 주장이 전혀 다르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도 확증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달의 기원에 대한 논란이 그 예인데요. 나사는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달에서 채취한 암석을 많은 과학자들에게 보내 실험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오히려 논란만 격화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기존 이론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만 암석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인간이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에서 옵니다. 레온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인지 부조화란 심리적으로 모순되는 두 가지 생각이나 신념을 가질 때 발생하는 심리적으로 불편한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는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적 일관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합니다. 1950년 중반 페스팅거와 동료들은 외계인을 추종하는 종교 집단에 잠입했습니다. 신도들은 최후 심판날을 기다리며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죠. 결국 휴거가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신도들은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선한 행위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내적 일관성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를 중단하고 심리적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또한 복잡한 원인과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확증 편향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악마의 옹호자 기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과 반대가 되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주위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역할교대 기법도 있습니다. 서로 역할을 바꾸어 보는 것이죠. 의견이 다른 상대방의 역할을 맡아보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을 경험할 때 비로소 확증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토픽은 합리화의 작동 요인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합리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고도 화를 내고도 변명과 핑계로 그럴싸하게 둘러댑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일부러 뭐 한 거야.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짜증을 부리고도 마치 사랑해서 훈계한 것처럼 둘러대고요. 직장에서 동료를 비난하고도 마치 상대를 위해서 조언한 것처럼 둘러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경험에서 자신을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유리한 사실만을 듣고 불리한 사실은 아예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몰아가기도 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기도 하며 자기 정당화를 무리하게 입증하려고 하죠. 특히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성격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합리화가 보다 심합니다. 합리화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합리화가 보다 잘 작동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험 강도가 높아야 합니다. 방어 기제는 경미한 충격보다는 강한 충격에서 작동합니다. 보통 여자들은 외도와 같은 남편의 큰 잘못은 쉽게 용서하면서도 싱크대에 설거지거리를 쌓아두는 것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또한 절친한 친구가 나에게 모욕하는 것은 용서하면서도 그 친구가 가족에게 모욕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심한 신고식을 받은 집단이 경미한 신고식을 받은 집단보다 그 동아리를 더욱 좋아합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든 사람들은 끝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극도의 고통은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방어 기제가 작동하지만 경미한 고통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가피성 요인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어 기제는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없을 때,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때보다 훨씬 잘 작동합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저질렀다면 절대로 참을 수 없는 행동을 가족이 저질렀을 때 쉽게 용서해주게 됩니다. 친구는 언제라도 바꿀 수 있지만 가족은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자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투표한 정치인이 당선된 후에 선거 공약을 어기더라도 쉽게 용서해 줍니다.
이미 당선된 사람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불확실한 사건입니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픈 증상에 대해서 의사가 진단명이 없다고 한다면 환자는 오히려 불치병과 같은 심각한 병으로 받아들이죠. 인간은 확실성을 좋아합니다. 방어 기제는 불확실한 사건에서 보다 잘 작동하고요. 설명되지 않는 사건에서 보다 잘 작동합니다. 불쾌한 경험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그 경험을 빨리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죽음과 갑작스런 질병과 같은 충격적인 경험은 글로 써보는 것만으로도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불쾌한 경험뿐만 아니라 유쾌한 경험의 영향력도 감소시킵니다. 불확실한 사건은 강한 여운을 남깁니다. 강한 감정적인 파워를 행사하는데요. 사람들은 불확실한 사건은 드물고 이례적인 사건으로 취급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수수께끼로서 계속 우리의 뇌를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자들은 종종 마지막 장면에 미스터리 같은 종말을 제시해서 사람들이 영화를 더 오래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보다는 확실성을 추구하고 미스터리보다는 명료함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작가들은 불확실성, 미스터리, 그리고 의심 앞에서 굳이 사실과 이유를 찾아 나서지 않는 여유로운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이제 결론입니다. 남이 두려워하는 것이면 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거리가 아득히 멀다. 사람들은 기뻐 웃으면서 소나 양의 맛있는 고기를 즐기고 봄동산에 올라 조망을 즐기고 있지만 나만은 홀로 텅 빈 가슴으로 평안하고 고요하게 있다. 세속적인 욕망은 낌새조차 보이지 않은 것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다. 나른하고 고달파서 돌아갈 곳 없는 사람과도 같다. 사람들은 다 세속적인 욕망에 의욕이 넘치고 있건만 나만은 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다. 나의 마음은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인가? 아무런 변별도 분석도 하는 바 없이 흐리멍덩하고 있다. 사람들은 사리에 밟고 빈틈없이 잘 살필 줄 아는데 나만은 홀로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기만 하다. 바다처럼 안정되고 고요하며 끝없이 흘러가는 매지 않는 배처럼 구속됨이 없다. 사람들은 다 쓸모가 있건만 나만은 홀로 완고하여 촌스럽기만 하다. 나는 홀로 남들과 달리 생의 근원을 소중히 여긴다. 고대 중국의 성인 노자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한 독백입니다. 그는 모호하고 흐리멍덩한 마음 상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온 똑똑한 신부, 목사 라삐어는 다르게 매우 어리석기만 합니다. 방어 기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고요. 합리화에 익숙한 사리에 밝은 현대인의 모습은 아예 없습니다. 성인도 인간인지라 나약해질 수 있는데 어쩌면 그런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줌으로써 추종자들의 우상이 되지 않으려는 의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노자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정돈하고 단호하게 존재의 관역을 명중시킵니다. 나는 홀로 남들과 달리 생의 근원을 소중히 여긴다. 깨달은 자와 어린아이는 비슷한 마음 상태를 경험합니다. 둘 다 합의를 경험하죠. 합의란 노자가 보고한 모호하고 흐리멍덩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이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깨달은 자는 차별화된 합열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세계는 다양성을 지니는데 진정한 나와 본질적으로 합일성을 가집니다. 어린아이는 차별화되지 않은 합일의 상태를 경험하고요. 자아는 독립성을 갖지 않고 자신과 외부 세계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깨달음은 실제에 대한 완전한 경험에서 오는 지적 인식 상태이고 아이는 경험 부족에서 오는 상대적 무지의 상태입니다.
깨달은 자와 아이가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아이로 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순수성과 개방성을 어른의 경험과 지혜에 통합하는 보다 완전한 성숙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가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깨달음은 단일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을 관통해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원으로 순환하는 단일성의 인식이 아니고 나선형으로 진행하는 단일성과 다양성의 동시적인 인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행복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현실주의, 현재주의, 합리화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현실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채워넣은 정보와 빠뜨린 정보를 점검해야 합니다. 미래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시각으로 점검하고 경험 있는 사람의 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친숙한 합리화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노자와 같은 깨달음의 마음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 한 수도자는 깨달음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 1년이 지나자 시골뜨기처럼 소박해지고 2년이 지나자 누구에게나 고분고분해지고 3년이 지나자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4년이 지나자 무아 일체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고 5년이 지나자 모든 사람이 사모해 왔고 6년이 지나자 귀신까지 내 마음에 깃들이게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나자 무의자연의 도가 생겼고 8년이 되자 생사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고 9년이 되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